안녕하세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죠? 8번째 강의를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맨 마지막 주제인 모두가 하나인 건축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할 건데요. all over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요소들이 전체를 가득 채워 나가는 것들을 all over라고 할 것이고, 중간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잭슨 폴락의 그림을 all over 페인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모두가 하나인 건축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두산에서 영광재단에서 이 강의를 했을 때 건축과 미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을 때 총체적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이 건축에서 다 하나의 예술 작품인 것처럼 만들어지는 공간, 그런 공간들을 연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인 건축이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축들은 이제 대부분 다 현대 건축인데요. 다만 모두가 하나인 건축 할 때 우리가 건축의 역사에서 볼 때 비슷하게 연상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한번 조금 그런 점들을 짚어보고, 그러면서 무엇이 과연 다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컴포지션, 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다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서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 체계도 서문에서 나오고 있는 르네상스 거장 라파엘로의 초원의 성모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각각의 요소들이 전체를 이루고 있고, 그 관계가 너무나 긴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에 도달된 것처럼 보여지면서 결국은 부분들로 전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체는 모두가 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느껴지죠. 구성도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하나인 건축 또는 모두가 하나인 미술 작품을 지향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알베르티의 루첼라의 궁도 그렇죠.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의 입면을 알베르티가 디자인했을 때 분명히 무언가 각각의 요소들이 있고 그 요소들을 가지고서 전체를 만들어 나갔고, 그 전체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요소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대칭적이고 규칙적인 입면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느 순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비대칭적인 건축 입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건축은 늘 구성이어 왔어요. 르꼬르비지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택의 입면에서 각각의 창문, 문 등등이 이제 기능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텐데,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시각적인 균형을 위해서 황금 비례를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나름의 규준선을 만들어서 입면을 완성시켰어요. 그 다음부터는 창문과 문과 같은 요소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확정되었고, 그러면서 이 하나의 파사드는, 정면은 그냥 확정된 모두가 하나로 귀결되어진 그런 작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의 입면뿐만이 아니라 건축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구성이죠. 나중에 르꼬르비지에가 20년대에 일련의 주택 시리즈들을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4가지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자기의 주택을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각각의 요소들은, 즉 단어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수평창이라든지
어떤 지상부에 필로티처럼 띄워져 있는 기둥이 있는 부분 또는 평지붕 등등의 각각의 요소들은 동일한데, 즉 단어들은 동일한데 그 문장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네 가지의 문장이 나왔다는 것이죠. 계속 건축이 또는 미술이 구성인 한 우리는 여전히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서 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전체는 결국은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인 건축하면 그렇게 새로울 게 없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이런 상상들이 더 어떻게 보면 구체화된 그런 시기들이 있었고, 그게 바로 독어로는 게잠트 쿤스트 베르크라고 하는데요. 게잠트 하면은 모든 토탈을 뜻하는 것이고, 쿤스트 하면 예술이고, 베르크 하면은 워크, 그러니까 토탈 총체적 예술 작품의 어떤 환상을 꿈꿔왔던 시기가 있었고, 특히나 19세기 말이 되면 굉장히 그 현상들이 극도로 치닫게 되죠.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앙리 반드 벨드라고 하는 벨기에 건축가가 있었고요. 이 벨기에 건축가는 사실은 화가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건축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 역사학자 기디온이 왜 당신은 갑자기 화가에서 건축가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결혼을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의 환경, 새로운 어떤 가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순간 우리 보통 결혼할 때 혼수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장만하고 하면서 하나의 어떤 보금자리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화가, 즉 형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스터죠. 이 앙리 반드 벨드가 어느 순간 일상 오브제들, 주거 속에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뭐 숟가락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형태들이 다 거짓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다 옛날에 있었던 형태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을 뿐 오늘날 이 시대의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오브제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오브제들을 디자인하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오브제들을 담아야 할 공간을 보니, 건축을 보니 그것도 뭔가 부적절해 보였겠죠. 그러면서 점점 화가가 일상 오브제의 디자인과 그 다음에 그 오브제를 담게 되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뭔가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점차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 결과적으로는 형태의 거짓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봉기였던 것이죠. 민중 봉기와 같이. 그러면서 이제 앙리 반드 벨드는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디자인의 의자를 만들었고요. 뭐 다른 것들도 잔뜩 만들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신혼집이었던 주택을 디자인하게 될 것이고, 뭐 우리 눈에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은 이 당시에 예를 들면 팔라디오 스타일의 그런 고전적인 양식의 주택들 속에서 이런 독특한 굉장히 전위적인 주택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흰색에. 그러면서 그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내부의 공간은 각각의 하나의 고유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이루어져 있는 모든 구성의 요소들은 다 통일돼야 되는 거죠. 건축가가 아까 보았던 디자인한 의자가 있고, 뭐 식당가도 마찬가지고요. 테이블도 디자인할 것이고, 테이블 보,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접시, 숟가락, 등, 벽지, 모든 요소들을 다 디자인하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그 공간 속에 하나의 조형적 어떻게 보면은 오브제화되죠. 그 인간이 입고 있는 옷조차 또는 슬리퍼조차 그 옆에 공간 속에 벽지, 의자 등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토탈아트, 아르누보라고 불렸던 새로운 예술이라고 부리는 그 시대의 건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나는 주거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그런 오브제들을 다 디자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크를 이제 달겠죠. 앙리 반드 벨드라고 하는 마크를 달고서 이제 그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할 겁니다. 뭐 촛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앙리 반드 벨드가 이제 곧이어서 당시에 굉장히 산업에 있어가지고서 크게 발전하고 있었던 그 독일에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활약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독일에서 앙리 반드 벨드를 보게 된 어떤 시각이 민족주의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면은 비판적인 어떤 관점으로 비꼬기도 시작할 것이고, 여기 보이는 이런 만화, 카툰처럼 마치 이 앙리 반드벨드가 밑에 보이는 것처럼 반데르 블러드, 마치 이렇게 흡혈귀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앙리 반드벨드에 의해 디자인된 내부는 마치 흡혈귀의 어떤 보금자리와 같은 공간처럼 보이도록 왜곡시켰죠. 즉 모든 요소들이 뭐 방의 바닥이든 벽이든 천장이든 가구든 어떤 공통적인 어떤 곡선을 가지고서 다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앙리 반드벨드의 공간이 이렇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다 건축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뭐 앙리 반드벨드나 아니면 빅토르 오르타 같은 또 다른 벨기에의 아르누보 건축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타셀 주택의 계단실을 보게 되면은 그 계단실에 있는 난간의 장식이나 그 다음에 계단에 흘러가는 모양이나 바닥의 타일이나 벽에 있는 문이나 심지어는 기둥 또는 전등, 모든 요소들이 다 굉장히 공통적인 장식적 언어, 형태적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던 현상이고,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저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가의 어떻게 보면 폭거 아닌가, 왜 일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삶을 얽매여지도록 만드는가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들이 지금은 우리가 갖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19세기 말에 살았더라면 그때는 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간들을 꿈꿔왔을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순간부터 20세기가 되면은 대량 생산된 그런 공장에서 찍어낸 익명의 오브제들이 우리 주거 공간들을 휩쓰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우리 각각의 집들을 만약에 떠올려 보면 거기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다 여기저기서 온 이질적인 요소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각 요소들을 가지고서 모두가 하나의 완벽한 작품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상, 특히나 그 형태적 관점에서 그런 이상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환상에 불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 올 오버, 즉 모두가 하나인 건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든 건축의 요소들이 다 하나이다 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건축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뼈대라든지 아니면 건축의 어떤 공간을 감싸고 있는 표면이라든지 아니면 인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지금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평면은 평면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단면은 단면대로 만들고, 인면은 어느 순간 여기서 보면 이런 모습이면 좋겠지 하고 다시 자꾸 어느 순간 건축의 영역들을 우리가 쪼개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실내는 인테리어가, 가구는 가구 디자인 또는 어떤 한샘에서 사갖고 오는 가구로 채우고, 인면은 또 인면대로의 논리가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꿈꿔왔던 모두가 하나인 건축을 다른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어떤 시도들이 다시 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어떤 모두가 하나인 건축이 구성의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전히 전체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전체가 만들어지는데, 전체는 가장 어떻게 보면 상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치 종속되는 것처럼 부분들이 이렇게 배열되겠죠. 전체를 위해서 부분들은 이렇게 그 전체의 질서에 귀속되어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각 요소들을 무한정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결과적인 전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후자의 관점은 구성의 관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통, 구성의 전통이 아닌 구성을 뛰어난 다른 전통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1년에 그 20세기부터 시작되는 예술 작품들을 보면 조금 이야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레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의 그림들을 전시를 했는데 독특한 그림이 하나 여기서 있어요. 그 독특한 그림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림들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을 위치, 혹시 발견되시나요? 갑자기 공간의 모서리에 그림이 걸려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그림은 게다가 이게 과연 그림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마치 빈 구멍, 블랙홀처럼 검정색으로 온통 뒤덮여 있고, 제목 또한 까레 누아, 검정색의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어떤 형상도 없어요. 추상화라고 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몬드리안처럼 추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죠. 그런 그림들은 구성 1, 구성 2 뭐 이렇게 제목이 붙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구성이라고 붙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로지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구성일 수가 없어요. 구성이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서 전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구성이 아닐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오로지 하나일 때 구성의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아닌 경우는 모조리 다 구성일까요? 다시 조금 더 시간을 지나가서 미니멀 아티스트 가운데 도널드 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복수의 오브제를 가지고서 전체를 만들었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은 구성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구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잡합니다. 그냥 단순한 반복이죠. 오로지 그냥 기초적인 대칭이죠. 실제로 저드도 이 작품이 대칭인 이유는 그냥 대칭을 수단으로 삼아서 더 이상 구성으로부터 읽혀지지 않도록, 구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초보적인 어떤 언어, 마치 다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라 다다다다 하는 그런 아이들의 말과 같은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채워져 있는 큐브와 비워져 있는 보이드, 솔리드, 보이드, 솔리드 1대1대1의 관계로 배치를 한 것일 뿐이죠. 또 다른 방법, 칼랑드레 같은 경우에는 65개의 동일한 요소를 그냥 서로 붙여서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 전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전체는 구성인가요? 구성이라고 하기에는 어떠한 어떤 구성의 기법,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한 요소를 선택했고 마치 로봇처럼 그 요소가 갖고 있는 치수에 의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면 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 극단적인 기본적인 어떤 대칭, 뭐 이러한 예술 작품들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을 피하고자 하기 위한, 그러니까 더 이상 구성에 묶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겠죠. 또 다른 반복,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 하나의 실크 스크린을 떠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실크 스크린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210개의 코카콜라 병이 모여지면 제목은 그냥 210개의 코카콜라 병이라는 제목으로 끝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복수의 오브제를 쓰면서 어떤 전체를 만드는데 그 전체는 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까 라파엘로의 초원의 속모처럼 배경이 있고 어떤 형상들이 그 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전체가 어떤 위계가 있고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고 형상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어떤 하나의 요소가 반복적으로 펼쳐지면서 전체 화면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죠. 어디에도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코카콜라 병이 바깥에 있는 코카콜라 병보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런 관점에서 헤르족 드무롱이라고 하는 스위스 건축가의 작품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아까 보았던 르꼬르비지에의 어떤 구성에 의한 파사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여전히 오른쪽 편에 문이 보이고 이 문이 구성의 요소일 수도 있겠으나 건축가는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냥 한 가장자리에 밀고 그 다음에 기성 제작된 어떤 산업화된 재료를 하나 골라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배열했을 뿐이에요. 전체를 위해서 가장자리에 어떤 예를 들면 한 판넬이 어떤 한 판이 조금 튀어나올 것 같아서 잘라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냥 이것은 210개의 코카콜라 병과 같은 거예요. 전체는 오로지 하나의 표준 판넬들이 반복되어서 끝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재료들, 그 요소 하나하나에 집중하겠죠. 만약에 르꼬르비지에의 건축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전체를 감상할 겁니다. 전체와 창문의 관계를 감상하겠죠.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순간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면서 그 전체를 멀리서 원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점점점 거의 코가 화면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가면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요소들이 사실은 전체를 만들고 있지 않고 어떤 전체를 사실은 결과적으로 만들고 있겠으나 각 요소들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코너를 닫고 있지 않잖아요. 열려져 있음으로써 각 요소들의 존재감은 더 강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것이 어떤 하나의 오브제를 쓰거나 또는 반복적인 요소를 쓰거나 하면서 구성을 피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반복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작위로 그냥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흐몽이라고 하는 프랑스 예술가가 파리에 어떤 갤러리에다가 예술작품을 전시하도록 했을 때 이 사람의 한 역할은 제목은 르블랑 가득 채움 해가지고서는 그 앞에 안에다가 각종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갤러리 안을 가득 채웁니다. 심지어 이 예술가는 이 채우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쓰레기 더미 속에 있죠. 즉 예술작품이 있고 작가가 있고 그 거리가 늘 있잖아요. 화가가 있으면은 자기의 그 이젤 위에 그림이 있고 어떤 그리 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거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보이는 그 눈의 위치가 일정해야지 그 모델의 어떤 형상이 그대로 정해져서 담겨지겠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브제들 속에 파묻혀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갤러리의 내부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마치 광장에서 어떤 기념비를 보는 것처럼 그 조각 작품들을 관찰하게 되거나 그림을 볼 텐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창문에서 보이는 어느 순간 꽉 차서 거기에서 맨 마지막 유리창면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 어떤 표면을 보고 있겠습니다만 내부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내부를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면이 바로 사실은 그 내부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죠. 이 표면은 공간적인 표면이죠. 실제로는 뒤로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정면에서는 이렇게 가득 채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르멍은 매번 이렇게 갤러리를 쓰레기로 채울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아크릴 박스 속에다가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채우죠. 자기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쓰레기통에 있었던 요소들로 가득 채우고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꽉꽉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채울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정도 반복적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앤디 워홀처럼 규칙적인 반복은 아니고 뭐 방독면이든 뭐든 어느 순간 하나의 박스 속에 꽉꽉 채운 다음에 우리가 그 표면을 보도록 하겠죠. 그리고 그 제목은 우리가 이제 아큐뮬라시옹 가득 채우기라는 제목을 붙일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올 오버 액션 페인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페인팅은 컴포지션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가 있을 뿐이죠. 마치 컴퓨터에서 우리가 yes, 엔터 누르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결정하면 그 행위를 기계적으로 반복할 뿐이에요. 뭐 앤디 워홀의 실크 스크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실크 스크린이라는 것은 뭐 내가 손으로 작업을 하는 건 하지만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잭슨 폴락은 어느 순간 그 그림이 이 공개가 됐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그림은 일반적으로 보통 어떤 작은 크기의 이젤에 담기는 그림이 아니라 굉장히 큰 크기의 그림들이었고 보통 큰 크기의 그림은 그리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그림 위에다가 그냥 막 붓을 가지고서 뿌리죠. 물론 아까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앞쪽에 보이는 것처럼 뭐 벽에 걸어 놓고서 뿌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뿌리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물이 그러니까 잉크가 물감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이 그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린 창문이 아니에요. 알베르티가 회화는 열린 창문이라 그랬죠. 세워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닥에 눕혀서 그 다음 거기 위에서 뿌리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직접 그림 속으로 들어가요. 발을 밟고 올라가서 반복하죠. 이런 것들을 영화로도 이제 찍었어요. 그래서 유리판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죠. 밑에서 카메라를 올려보면 어느 순간 붓으로 뿌리면서 어떤 우연에 의한 이 물감의 효과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비워져 있는 모든 표면들이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어느 한 부분들은 뭔가 조금 덜 채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화가의 목적은 이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붓을 화면에 이렇게 닿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 어떤 기술자로서의, 장인으로서의 화가의 어떤 그 기술이 닿이는 것은 그 화가가 손이 어떻게 보면 화면에 닿이는 거잖아요. 붓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뿌림으로써 가득가득 채워나가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앙 부분은 좀 비교적 밀도 있게 채워지고 가장자리 부분은 좀 덜 채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잘라야죠. 자르고 또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절반으로 잘라도 이 그림은 어떤 손상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의 그림을 자른다면 큰일 나겠죠. 잭슨 폴락은 자기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의 그림은 이젤로부터 떨어져 있다. 즉 수평, 수직의 어떤 그 장치, 도구 위에다가 그림을 얹어놓고 그렸던 방식이 아니라 이젤 없이 그냥 딱딱한 벽이나 이상적으로는 바닥 위에다가 그것을 펼쳐놓고, 그럼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림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죠. 큰 그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젤로 만약에 놓게 되면은 그거 쉽지도 않을 거고, 뭐 사다리 같은 것을 놓고서 이제 상부에 페인트를 하고 할 수는 있겠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그 화면 위에, 캔버스 위에 들어가서 그림을 채워 나가는 것이죠. 맨 밑에 보시면은 나는 문자 그대로 페인팅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페인팅, 이 회화 표면이 하나의 공간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헤르족 드무롱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볼게요. 헤르족 드무롱이 썼던 표현 가운데 all in one, 모두가 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제가 프라다, 도쿄에 가시면 이제 프라다 샵이 있는데요. 이 헤르족 드무롱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제 완공시켰던 작품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 형태는 유리로 된 어떤 크리스탈과 같은 아름다운 형태죠. 실제로 건축가는 뭔가 이 형태를 어떤 박스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경사 지붕이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그리는 일반적인 집과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게 마치 그냥 우리가 어떤 수정체와 같은 형태를 뭔가 연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각적일까요? 건축가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어떤 조닝, 즉 이게 사선 제한인데요. 도시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들이 주변 건물 또는 도로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선 제한, 대각선으로 건물이 침범하면 안 되는 그 울타리와 같은 영역이 생기죠. 제약입니다. 그 제약 속에서 건축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려고 하죠. 이 제약을 헤르족 드무롱은 아예 그냥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 아마 이쪽이 가장 법규에 의한 1차적 제약의 형태일 것이고, 이 형태로 그대로 갔을 수도 있겠으나 또 내부적인 어떤 기능이라든지 필요, 연면적 또는 어떤 도시적 또 다른 맥락적 상황 등등에 의해 가지고 그 볼륨의 경계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다가 결국은 여기처럼 이렇게 컴팩트한 형태로 마감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건축가는 이제 이 정해져 있는 이 메스 덩어리의 표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을 거예요. 여기 또 일본이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대나무 살 위에다가 이렇게 그 창호지 같은 걸 발라서 만드는 그런 등이 있죠. 등과 같은 그런 형태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물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건축이 아닌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는 전통에서 아니면 어떤 하이테크적인 뭐 다양한 모든 종류의 그런 오브제들을 참고로 삼아서 이제 거기서 적절한 것들을 찾겠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제 표면이 바로 이것이죠. 즉, 이 대각선 모양의 마름 목골 형태의 어떤 표면이 반복되는 형태이고, 근데 그 표면이 어떻게 보면은 훼손되지 않으려고 하는, 최소한 다시 말해서 어떤 문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네모난 문을 뚫기 위해서 이 그리드라고 할까요? 그리드 형태를 잘라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최대한 그 그리드의 형태대로 순응해서 그다음 그 안에다가 문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각각의 이 그리드 위에다가 이제 유리 표면을 붙여야 될 텐데, 어떤 유리 표면은 볼록한 유리 표면, 어떤 것은 오목한 유리 표면, 어떤 것은 그냥 평평한 표면을 만들어서 굉장히 획일적인 유리가 아닌 약간의 다양한 어떤 표면의 효과들, 즉 볼록했을 때 반사 효과와 오목했을 때 반사 효과가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 건물이 재밌는 것은 더 이상 건물이 어떤 정면, 후면, 옆면 또는 지붕면 구분되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요소가 다 하나예요. 벽이 지붕과 구분되는 게 아니라 벽이 기울어지면 지붕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뭐 수평이 되면 바닥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건축을 우리가 정면도 그러니까 남쪽 인면도, 동쪽 인면도, 이면도를 막 나누거든요, 건축에서. 그다음에 지붕 1층, 2층, 3층 표면도 만들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라서 접었을 때 볼륨이 만들어지는 정궤도 방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요소가 사실은 하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름 목골의 그리드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우리가 어떤 볼륨을 쌓기 위해서 형태를 잘라내서 접으면 이 전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으로 중요한 모서리 부분, 그 모서리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단단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껍죠. 이런 건축을 보시게 될 때 보통 여기에는, 여기 보이는 이런 수직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수직적 요소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창문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결합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선이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코너가 꺾여 있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코너 부분에 수직 부재가 있지 않죠. 마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어떤 망사 형태의 그리드가 있고 그것을 그냥 접었을 뿐이에요. 접었을 때 어떤 생긴 자연 발생적인 코너는 있겠으나 그 코너는 사실은 없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생각보다 3차원적으로 접기 시작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는 지금 이런 디테일들을 하면서까지 코너의 요소들을 만들고 있지 않죠. 단면을 보시면은 그 단면 속에는 뜻밖의 요소들이 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반복적인 바닥은 뭐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갑자기 다시 마름 목골의 어떤 볼륨이 튜브죠. 어떤 그 그리드가 사실은 아까 파사드에서도 발견됐었던 그리드인데요. 이것이 쭉 늘어나면서 튜브가 만들어졌고, 실제로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신발을 뭐 신거나 이럴 때 테스트해 볼 때 그 테스트룸 같은 역할들을 여기서 하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수평적으로 떠 있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코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 내부에는 그런, 다시 말해서 몇 가지 수평 수직의 부재들이 서로 엇갈려 있죠. 이 파사드에서 보였던 각각의 기하학들이 사실은 접었을 때 바닥이 되고 뭔가 만나는 내부의 질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사드 입면 따로 내부 따로가 아니라 내부에 보이는 요소들도 파사드에 보이는 그 기하학적인 어떤 체계와 바로 붙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있는 그 아까 보았던 그 튜브 형태는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고유한 어떤
유일한 어떤 딱딱한 부재여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비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구조여야 되는 것이죠. 되게 이렇게 만들려면 힘들고 비싸지고 그렇습니다만 건축가는 여기에 있는 이 아까 보았던 그 마른 목골 형태의 튜브를 구조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서로 방향이 직각체계는 아니고요. 오히려 각자 자유로운 방향으로 가면서 수직에 보이는 이런 코어 부분, 즉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런 요소들로 같이 만나게 돼요. 건축가의 이상은 이거예요. 각각의 그 내부에 보이는 어떤 딱딱한 요소들, 사실은 그것들은 구조이고 그 구조는 서로 마치 우리가 정글징 속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들 놀이터에 보면은 어떤 정글징이라는 어떤 덩어리가 있죠. 제가 덩어리라고 드리는 말씀은 껍데기가 있고 내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는 어떻게 보면 내부의 어떤 마지막 어떤 상황이고 그 내부는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으나 그 속에는 빈틈들이 무수히 또 많죠. 그 체계와 껍데기만 있고 완전히 비어있는 공간은 달라요. 여기는 지금 마치 정글징처럼 즉 3차원의 그리드인 것처럼 그 내부에 복잡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그 몇 가지의 어떤 그리드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체계는 겉에 파사드의 입면과도 사실은 엮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파사드가 사실은 내부에 있는 어떤 단면, 구조, 공간과 다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헤르족 드무롱은 이 프라다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ll in one 또는 all over, 다시 말해서 구조, 공간, 파사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모두가 그냥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첫 번째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의 작품들은 보다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헤르족 드무롱은 굉장히 좋아하던 이미지들 가운데 우리가 그 주변에 어떤 스위스 주변의 목공소 같은 데를 가보면 목재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목재들을 서로 띄워서 건조시킵니다. 통풍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목재 위에 다시 목재를 얹고 그렇게 해서 꽉 차 있는 볼륨이 있어요. 이 볼륨이 흥미로운 점은 그 내부에도 겉에서 보이는 것 같은 요소들이 아까 마치 아르몽의 아큐뮬라스용처럼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꽉 차 있으면서도 그 안에 무수한 공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조체가 예를 들면 목재들을 서로 쌓아서 어떤 한 형상을 만든다. 사실은 이게 늘 목구조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목재들을 한옥에서도 보면은 서로 쌓아서 어떤 공간을 만들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로서의 구조체가 내부의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목재들을 그냥 앙드레의 경우처럼 각자의 어떤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붙이거나 또는 수직적으로 쌓아서 만든 어떤 전체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이 덩어리는 전통적으로 서양의 건축에서 뭐 원시 오두막해서 우리가 저번에 사실은 골조의 건축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이상적인 구조 체계를 통해서 내부의 공간을 담아내는 이런 왼쪽과 같은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왼쪽과 같은 이미지들은 구조체를 만들어도 그 내부에 완벽하게 비워져 있는 공간을 만들고 두 개는 따로따로죠. 근데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간들이 이 목재와 목재 사이에 만들어집니다만 그것은 목재들의 자연스러운 어떤 전체 조직체 속에서의 결과들이에요. 마치 스펀지 속의 빈 구멍과 같은 그런 방식들로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집착 같은 것들이 생기겠죠. 이제 그래서 이 헤르족의 드무롱은 비트라 하우스라는 건물을 만들어요. 여기 맨 밑에 보이는 이 묘한 건물인데요. 비트라는 가구 단지죠. 그래서 이제 스위스랑 스위스 바젤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독일의 한 지역에 비트라라고 하는 가구 단지가 있고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들이 이 공장의 단지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자하디드도 있고요, 알바로 시자도 있고 최근에 지어진 것 가운데 여기 이 사나의 세지마 니시자와의 어떤 공장도 있고요. 그 가운데 여기에 헤르족 드무롱의 비트라우스가 있죠. 뭐 안도 다다우도 있고요, 프랭크 헤리도 있고요. 근데 이 형태는 굉장히 이상하죠. 멀리서 봐도 그래요. 마치
캠프파이어 하려고 장작들을 쌓아 놓은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한테 한편으로는 익숙한 형태예요. 우리가 집을 떠올릴 때 그리는 단순한 어떤 집의 형태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지붕이 더 벽으로부터 튀어나와 있거나 지붕은 얇고 벽은 두껍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단순화된 추상화된 어떤 집의 단면, 그 단면을 쭉 늘어뜨려서 튜브로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단위 공간이 되겠죠. 나무 목재처럼. 그다음 그 목재들을 서로 쌓아서 전체를 만들었어요. 그 쌓여진 방법은 너무나 우연의 효과에 의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어떤 거장이 이것을 이렇게 놓아야지 이것은 균형이 잡히는 것이고 이렇게 놓으면 아름다움이 파괴돼,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지금. 그리고 이 형태들은 그 자체가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의 형태를 떠올릴 때 저 단면의 모습을 떠올린다고 했지만, 다 보면은 바닥, 벽 따로 시공하고요. 그 다음에 지붕은 또 따로 시공하죠. 다 끊어진 요소들이고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다 다른 재료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모두가 다 하나의 재료, 철근 콘크리트로 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가 구조이도록 만들었겠죠. 다시 말해서 다른 수직적인 구조 부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건물과 이 건물들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각 공간들의 연결 부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익히 보았던 그 파사드에서 보았던 그 단면의 모습, 다시 말해서 마치 튜브고, 그 다음에 끝에서는 창문으로, 전면 창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풍경이 바로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이렇게 만나게 된 부분들에는 이런 동선들이 만나겠죠. 동선들이 만나지면서 계속 우리는 어떤 수직적인 지그재그 방식으로 상승을 하면서 가구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을 감상하겠죠. 재밌는 것은 하여튼 우리가 어떤 튜브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튜브들 사이에 빈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빈 공간은 아까 보았던 그런 원시옷 음악의 어떤 정확하게 어떤 이상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껍데기를 만든 구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쌓여진 다음에 그 틈 사이로 생긴 공간이에요. 이게 마치 잭슨 폴락의 그림, 잭슨 폴락의 그림이 선들이 만들어질 때 그 선들 사이에 빈 공간과 같은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위로 했겠습니까? 건축가는 이것 기능들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각 요소들의 긴밀한 어떤 그 연결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목적 하나 있죠. 기능적으로도 문제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우연의 효과인 것처럼 마치 그냥 윷놀이 할 때 던지다가 탁 놓여진 그 모습인 것처럼 가능하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각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을 통해서 쌓아왔던 모든 어떤 예술의 기법들을 다 제로 상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서 경험치 못했던 새로운 공간을 경험토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형태는 잭슨 폴락의 그림과 비슷하죠. 선들이 무작위적인 방식으로 차여져 있는 거예요. 이 잭슨 폴락의 그림은 2차원이지만 사실은 3차원적인 어떤 공간적 질서는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선은 가장 먼저 그려졌고 그 다음에 어떤 선이 덮여졌고, 그러면서 그 선과 선 사이에 어떤 레이어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하죠. 각 선들을 만약에 이렇게 썰어서 떨어뜨린다면 그 틈 사이로 아까 비틀하우스의 공간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북경 올림픽 스테디움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건축가는 이 경기장 스테디움의 껍데기를 만들 때 이 껍데기는 잭슨 폴락의 그림처럼 정말 무작위한 선들이 펼쳐져서 만들어졌고, 이것은 어떤 표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간적으로 여러 층위를 통해서 그 선들이 계속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께가 있죠. 무수한 두께 속에서 사실은 어떤 하나의 외부
입면으로 내 외부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 사이에 어떤 그 표면이 있는데, 이 표면은 사실은 무수한 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켜 속은 사실은 공간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표면이라는 그 묘한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은 공간이 아니죠. 공간을 감싸는 게 표면이죠. 그런데 이 건축가는 표면을 공간적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고, 그때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이 구조가 무엇이 주 구조이고 무엇이 보조 구조인지를 읽혀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지는 요소들이 주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구조들이 반복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사이사이를 채워나가겠죠. 그때 그 채워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목표는 뭘까요? 그러니까 위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 구조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과거의 골조주의의 어떤 건축가들이 늘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구조인가를 전시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이 건축가는 겉에서 보는 게 구조는 구조인데 읽을 수가 없어요. 읽지 않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깥에 보이는 철골이든 안에 보이든 사실 콘크리트든 구분되지 않아요. 어떤 구조적인 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공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파사드든 공간이든 표면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액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가 그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헤르조그 드무록은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우리가 렘코라스 건축을 살짝 한번 보게 되면요, 북경에 그 옆에 있는 CCTV 방송국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은 굉장히 기묘한 형태의 루프 형태의 마천루입니다. 마천루가 어떻게 루프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는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이제 테러 당했고, 그러면서 그 마천루의 신화가 깨졌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던 그런 와중에 북경, 떠오른 어떤 새로운 강대국 중국에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그 건축적 어떤 기념비는 마천루잖아요, 늘 현대에 있어서. 그런데 다른 종류의 마천루여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순환하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루프 형태의 마천루로서 만들도록 할 때, 이제 뭐 코라스의 늘 방식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비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꺾어서 그것들을 이어서 그 다음에 이런 루프를 만들겠다. 근데 루프는 만들긴 만들었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형태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쪽이 허공에 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3D 스캔을 한 다음에 그것을 구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취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검증토록 하겠죠. 예를 들면 빨간색이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구조적인 어떤 거미줄과 같은 네트워크가 생기겠죠. 빨간 부분은 두꺼워져야 되고, 얇은 파란 부분은 얇아져도 되고, 이런 등등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형태는 우리가 익히 알던 굉장히 단순한 구조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은 지금 아까 보이는 것처럼 혼돈 상태의 구조인 것처럼 보여요. 잭슨 폴락의 그림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리고 이 형태를 건축가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시 전개도로 펼쳐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구조체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구조체, 아래쪽의 구조체를 통해서 건물이 입혀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표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이 이상한 형태는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형태예요. 역설적으로. 어찌되었 간에 아까 북경 올림픽 경기장이든 코라스의 CCTV든 잭슨 폴락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들이 굉장히 무질서한 정도로까지, 우리가 무질서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진짜 무질서한 걸까요? 건축가는 어떤 상태로든 간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가 무질서했죠. 무질서한 형상이죠. 약간의 그 혼돈 이론하고 비슷합니다. 혼돈 이론, 케이오스 이론이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는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는 사실은 복잡한 규칙들이 서로 맞물려서 그 결과가 무질서한 것이거든요.
잭슨 폴락의 그림도 그렇죠. 어느 순간 규칙적인 어떤 행위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무질서한 형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방법들 가운데 이제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을 가지고서 원래 뭐 벽지 같은 거 만들 때 패턴 만들거든요. 2차원적인 표면, 장식적 표면을 만들 때 패턴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3차원의 그리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3차원의 그리드는 굉장히 규칙적인 형태가 아니라 규칙적이지 않은 형태예요. 뭔가 우연한 형태 같아요. 근데 이 우연의 형태가 어떤 패턴이 있으면은 더 조절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해르족 드무롱은 뭔가 패턴을 찾기 시작해요. 굉장히 엉뚱한 패턴을 찾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가가지고서는 중국의 어떤 땅의 논밭의 형태라든지 또는 어떤 중국의 어떤 창호의 모양이라든지 전통의 형태라든지 이런 패턴을 잡아내고 그런 패턴을 뭔가 조금 더 스케일 조절하고 복잡하게 더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시 잘라내어서 그걸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요. 뭔가 각 표면이 패턴들로 이루어졌을 텐데 어느 순간 마치 문신처럼 표면에 새겨져 있는 그 장식적 패턴이 살 속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내부가 3차원적인 어떤 패턴에 의한 그리드가 생길 수 있겠다. 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없으면 불가능한 작업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은 3차원의 그리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파빌리온을 만들어야 했을 때 그 형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벌집 같기도 하고 어떤 미완성의 공사 현장과 같은 이런 패턴의 3차원 그리드가 있고 그 그리드 속에서 공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실제 이거는 주택은 아니고 파빌리온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형태를 어느 순간 뭐 예를 들면 스위스의 바이엘레흐 미술관 앞에서는 수직적인 형태의 타워, 똑같은 패턴을 사용해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 형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느낌이 이게 무슨 기암 괴석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요새 젊은이들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 젠가 있죠. 이게 이렇게 나무로 쌓은 다음에 하나씩 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뻔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짜릿짜릿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빼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불확실한 상태. 아까 우리가 그 북경 올림픽 경기장에 어떤 무수한 줄들이 있었는데 그 줄을 하나하나씩 제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빼면은 안전할까 안전하지 않을까 그거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태의, 그런데 무너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어떤 구조적 모습, 이런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또 다른 스위스 건축가 발레리오 올지아티의 경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올지아티는 피터 줌터의 그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플림스라고 하는 또 굉장히 산골 동네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고, 굉장히 그러면서 국제적 건축가로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리노베이션,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남겨놓고 그 다음에 그 내부를 새로 만들었죠. 원래 모습은 이러했어요. 불필요한 요소들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모습도 좀 남겨놓고 그 내부 속에는 완전히 새롭게 그 새로운 내부를 꾸며야 하죠. 그때 그 내부는 안에 보니까 어떤 기둥이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는 아니죠. 어느 한 가운데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약간 소용돌이 모양으로 판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기둥이 어느 한 가운데가 아닌 약간 가장자리에 있고 거기서부터 어떤 십자형의 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바닥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보들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배치가 되겠죠. 바닥까지요. 근데 이 기둥이 어느 순간 올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 순간 갑자기 꺾여 있어요.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기둥을 갑자기 꺾는다? 마치 아까 그 안정적이었던 젠가 구조에서 뭔가 요소를 제거하면서 불안정한, 그러나 지금은 버티고 있는 그런 일시적 안정 상태? 그런 모습의 건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약간 우리가 그 성경 신화에 보면 삼손 있죠.
기둥 하나 무너뜨렸더니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다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런 건축. 그런 건축이면 아까 저런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 항상 어떤 사고에 의해서 기존의 안정적이었던 질서가 뭔가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모습이 물론 아찔한 위험감을 이제 심어주기도 하면서도 또 뭔가 역동적인 모습, 굉장히 자꾸 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장면들이 또 나오지도 않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몰아가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순간 지금 저 보이는 저 고베의 지진 상태에서 보이는 저런 요소들, 저 아찔한 순간의 상태, 저 순간의 상태는 전통적인 건축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은 구조고 이 부분은 구조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인식했는데, 저 상태에서는 무엇이든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성에서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걸로 나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죠. 모두가 하나란 말은 모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건축의 구조를 뭔가 이런 아찔한 상태를 만들면서 예술작품으로 만들기도 하는, 그러면서 골든 마타 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해야 되는 주택을 반으로 완전히 톱으로 잘라서 그 다음에 있는 이 기단부를 조금씩 이렇게 기울여 나가요. 어느 순간 무너지겠죠.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의 구조에다가 갑자기 어떤 역동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가 훨씬 더 긴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올지아티의 이 파스펠스라고 하는 스위스의 산골 마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이 학교의 모습은 스위스 보통 미니멀 건축처럼 굉장히 단순한 볼륨인데, 그 볼륨은 은근히 역동적인 창문의 어떤 배치가 보입니다. 이 배치는 구성일까요? 르코르비지의 아까 그 비대칭적인 구성일까요? 단면은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각 층을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독특한 거는요, 여기 위에 있는 벽이 밑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기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벽들이 다 구조예요. 아까 맨 밑에 터널처럼 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고, 다시 또 지상층에서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가운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은 똑같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방들이 약간 비대칭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이 방들은 다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한 복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교실이 있어요. 이 복도는 오로지 이 교실에만 속해 있어요. 여기에도 복도가 있는데 이 복도에는 유일하게 이 교실만 속해 있죠. 물론 예외적으로 여기는 같이 쓰죠. 이건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복도에는 또 창문이 하나 있죠. 교실에 들어가면 또 교실의 창문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위층으로 가면 이제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뒤집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뭔가 하나의 평면이 위에 가서는 좌우가 갑자기 뒤집어졌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문제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구조가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을 타고 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치 벌집 구조처럼 하나의 관통하는 수직 구조가 없고 전부 다 타고 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콘크리트 재료들은 그 구조의 어떤 아니면 공간의 요소들이 다 구조인 것이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게 지금 교실이고, 여기는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복도, 그것들이 위에와 밑이 다르잖아요. 그 결과가 사실은 여기 파사드로 나온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뒤집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이 창문과 여기 보이는 이 창문이 조금 모양이 다른 게 보이죠. 여기 보이는 이 창문은 벽으로부터 거의 벽면으로까지 돌출되어서 창문이, 그 다음에 창틀이 벽을 다시 감싸고 있는 반면에 여기 보이는 이 창은 벽 안으로 후퇴해서 다시 안쪽 벽 쪽에 창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유형의 창문이 있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이 창문은 복도에 있는 창문, 그 다음 여기 있는 창문은 교실에 있는 창문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위층이 서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파사드가 인면이 어긋나 있는 것이죠.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모두가 다 콘크리트예요. 모두가 다 콘크리트인데 동일한 계단을 타고 올라갔는데 아래 위가 전혀 다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내부를 들어왔을 때 우리는 결국은 뭔가 동굴 속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동굴 속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각 그 동굴과 같은 요소들이 교실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들어왔을 때 여기에 빛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 빛 쪽으로 향하게 되면 거기에는 네모난 아까 창문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 교실로 들어가는 그런 복도가 있는 거예요. 그 입구가 있겠죠. 복도는 모두가 다 콘크리트예요. 눈에 보이는 건 모두가 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보이는 것처럼 창문이 있고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나무 문틀이죠. 뭔가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안에 내부를 들어가게 되면 전부가 다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죠. 창문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교실은 나무이고 뭔가 차분하고, 그 다음에 복도는 굉장히 차갑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예요. 시끄럽겠죠. 울리겠죠. 건축가는 그걸 의도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차분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란 재료를 다 덮었고, 복도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더 소리 울리게 만들어서 그런 흥분 상태를 더 조장하는 거죠. 오히려 두 극단의 세계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파사드고, 그 파사드가 모든 인면에 다 결정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구조체죠. 근데 아까 조금 묘한 게 각 교실들이 조금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건 과연 왜 삐뚤어져 있을까? 이 건축가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마치 게임의 규칙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이 대신 한편으로는 어떤 변형을 또 통해서 규칙을 살짝 비틀어요. 규칙을 약간 깨요.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깰 때가 또 재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규칙과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파격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긴밀한 경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건축은 직각 건축이 아니었어요. 어느 한쪽은 직각인데 여기가 마치 이렇게 당겨진 것처럼 살짝 건물이 변형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묘한 형태의 복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각 건물은 어느 한 모서리는 직각으로 하고 벽으로 만날 때 어느 한쪽은 직각으로 한다. 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은 그 벽이 각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부 공간에 이 묘한 각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축가는 왜 이런 왜곡을 만들었을까요? 이 도로가 살짝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 각도에 맞추어서 이렇게 당긴 거예요. 그런 작업들은 어느 순간 어떤 체계가 있고 그 체계를 어느 순간 변형시킴으로써 그 전체 형태의 파격을 만드는데, 대신 그 규칙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숨겨져 있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여전히 어떻게 작동한다는 그런 어떤 숨겨져 있는 질서 체계, 숨겨져 있는 질서 체계를 통해서 어떤 공간적 어떤 또는 구조적 단순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복잡함이 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약간 프랭크 게리의 건물과 달라요. 겉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복잡지 않더라. 와는 반대로 이것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뭔가 복잡함이 숨어져 있죠. 그래서 올자이트의 건축은 굉장히 뭔가 이런 파격적인 건축의 형태가 나오는데, 뭔가 이런 형태들이 주변의 상황에 맞추어서 순응하고 있는 어떤 규칙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시작은 여기 올자이트가 스스로 설명하는 것처럼 직각체계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주변 상황의 맥락에 맞추어서 변형시킴으로써 전체가 더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도 만들어지면서 어떤 질서도 여전히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것이 평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구조에까지 지금 결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람의 아까 그 건물, 거기서는 굉장히 구조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 구조는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뒤틀어서 복잡하게 만들었고, 눈으로 보일 땐 단순해 보이나 사실은 아까 잭슨 폴락의 그런 그림과 같은 상태의
구조예요. 그래서 기둥이 밑에 보면은 반듯반듯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둥들이 눕혀져 있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위아래를 비틀어 가지고 기둥들이 다 경사가 지는 거예요. 멀쩡한 수직의 기둥을 눕히면서 이 기둥은 그냥 누르는 힘에만 버티고 있었는데 기울어지게 되면 갑자기 기둥이 당겨지는 힘에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저번에 제가 그 로잔 연방공대의 러닝센터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때 사나의 이렇게 휘어진 바닥의 건축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올지아티가 제출했던 이 제안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그냥 바닥 기둥의 형태인데 약간 뭔가 왜곡된 형태 같아 보이죠. 저게 실제로 건물이 왜곡되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그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비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건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느 순간 기둥들이 각자의 방향에 따라서 소용돌이 모양으로 휘어져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딱딱한 요소들은 그 자체로 다 계단도 포함해서 구조적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다 구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은 구조고 무엇은 구조가 아닌 것은 굉장히 명확한데 그 구조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일부러 이렇게 비틀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건물을 관찰할 때 재미난 현상은 우리가 돌면 돌수록 뭔가 매번 건물의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굵은 기둥도 있고 얇은 지금 보이는 기둥들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굉장히 인장이 필요한, 그러니까 당기는 힘이 중요해지는 기둥은 얇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뭔가 옆으로의 힘에 버티는 것들은 굵어지기도 하고 그것들이 또 어느 순간 서로 모여지는 삼각형의 기둥도 있고 그 모든 형태들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의미가 있는 형태들이에요. 평면을 보시면은 어느 순간 왜곡되어서 밑에서부터 위로부터 왜곡된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건축가 스스로도 이 건축은 굉장히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구조에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둥들이 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몇 가지 구조체들은 기둥들은 서로 엮여져서 좌우 상하 방향으로 버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다시 뭔가 새로운 구조적 어떤 형태를 덧붙여야 되고 그러면서 위에 있는 상부에 이런 비틀어져 있는 보호 체계와 다시 엮여지도록 각각의 기둥들이 다 기울어지면서 그러면서 나온 형태라는 것이죠. 그 형태가 바로 지금 보이는 이런 왜곡되어 있는 형태 같은 것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형태들이 다 서로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 모든 구조들은 다 엮여 있어요.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어요. 이 비슷한 사례가 스위스의 또 다른 젊은 건축가 크리스티안 케레츠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인데요. 이 케레츠는 62년생이니까 굉장히 젊죠. 62년생이면 굉장히 젊은 건축가라고 우리 부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직까지는. 1999년도에서 2003년도에 완공된 쥐리히의 케레츠가 설계한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지금 뒤에 보이는 것처럼 유리로 덮여져 있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미스 반데로의 건축을 떠올리게 만드는 투명한 건축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좀 독특해요. 뭔가 약간 다이나믹한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뭔가 수직적인 부재가 많이 없는데 각 층마다 하나씩 있고 이 하나씩 있는 게 어느 순간 밑으로 안 가고 다시 옆으로 틀어져 있죠. 바닥들이 상당히 두껍고요. 그 바닥들 또는 수직적 부재들이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벽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없죠. 건축의 평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가운데 비워져 있는 중앙에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들어가게 되면은 집이 각 층마다 두세 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보이는 이
완전히 인면까지 뻗어 나간 저 벽이 세대를 구분하는 벽이겠죠. 그 나머지의 내부에 있는 벽들은 다 자유로운 어떤 스크린처럼 공간 가운데 병풍처럼 서 있고, 그러면서 모든 공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어요.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 뭔가 불필요하게 이 재료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잘려져 있는 것은 모형 만들 때 왜 이렇게 잘랐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이렇게까지 했다가 조금 더 붙일까? 그럼 다시 좀 잘라봐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붙이고 또 붙이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하나의 단위 요소가 있고, 그 단위 요소가 2배, 3배, 4배 등등 해서 모든 벽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것들을 가지고서 전체를 구성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두꺼운 요소들은 모두가 다 구조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구조가 위층하고 밑에 층하고 그 아래 층하고 다 바뀌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벽에서 하중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밑에 구조가 없어요. 그러면은 붕 뜨겠죠. 측면에 바닥을 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구조예요. 사실 바닥은 구조가 아니거든요. 보가 구조죠. 보와 보 사이에 펼쳐놓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든 그 판이 바닥이지, 바닥은 그 자체로는 건물의 하중을 받치는 데서 구조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여기에서는 바닥이 전체가 마치 쉘 구조처럼 구조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위에 있는 기둥, 그러니까 내력벽에서 타고 오는 힘이 전달되기에는 약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요소들이 서로 사실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구조적 힘들이 막 전달이 퍼지면서, 그러면서 모든 요소가 구조라는 거예요. 모든 요소가 구조가 되면 그 결과는 바닥이든 그 다음에 벽이든 두께가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바닥은 얇습니다. 그리고 벽도 구조가 아닌 벽은 얇고 구조인 벽은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설계를 하면 절대 이런 단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건축가는 여기에 모든 요소들이 구조이기를 기대했고, 물론 아마 계산을 돌렸을 때 바닥은 예를 들면은 뭐 X 정도의 치수로 하고 그 다음에 벽은 Y 정도의 치수로 하시죠 했을 수도 있겠으나, 건축가는 의도적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모든 요소의 두께를 동일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요소들은 지하 주차장 위에 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나마 여기는 내부에 지금 각 벽들로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서로 흘러갈 것 같은데, 밑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는 그냥 비워져 있는 박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 지하 주차장은 지금 오로지 외벽 말고는 기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요소를 마치 모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 벽 위에다가 얹은 거예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구조를 일부러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내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밑은 이제 주차장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 그 틈 사이 공간에서 그냥 경험만 하는 것이죠. 올라오게 되면 건너편에 보이는 풍경은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런 얇은 이런 철제 칸막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각 층이 계속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부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내부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냥 벽과 벽들 사이로 오로지 열려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 가운데 수직적 부재는 없습니다. 다른 구조가 아닌 수직적 부재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틀린 겁니다. 여기 흰색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흰색 요소는 구조가 아니에요. 필요한 어떤 수납장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는 건축가는 철저히 구조가 아닌 굉장히 연약한 재료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흰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이것이 구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노출 콘크리트죠. 바닥은 노출 콘크리트로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뭔가 다시 한번 수평으로 그 위에다가 마감을 깔아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은 최대한 마치 그냥 콘크리트 구조체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이 밑에 구조체가 숨어 있죠. 그리고 그 내부에는 이제 열린 공간 속에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 바깥에는 이런 테라스가 넓게 있고, 어떤 벽이 만약에 이 테라스 너머까지 치고 나간다면 그것은 이웃과의 경계이겠죠. 그 내부 공간은 그냥 다 모조리 다 열려져 있는 공간이에요. 바깥에 있는 파사드도 마찬가지로 그냥 벽이 있고 거기에 창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에 두 바닥판이 가고 그 사이에 어떤 유리창이 끼워져 있고 그 유리창 사이로 그냥 다 투명하죠. 물론 이제 커튼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접했을 때 느낌은 무엇이 위고 무엇이 밑이고 무엇이 뭐 왼쪽이 오른쪽으로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상실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뒤집으면, 저 의자가 없다면 뒤집힌 줄 알겠어요? 건축가가 더 이상 이 건물은, 아까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뒤집어서 모형을 만들어서 뒤집어 가지고 놓아도 큰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것처럼 위아래 뭐 좌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건축은 모두가 다 마치 그냥 그 자체로 어떤 자연에서 발견된 틈 사이가 있는 어떤 오브제고, 그 오브제를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위아래 없이 오로지 독립적인 그런 건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뒤집어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이제 이런 건축에 살기에는 정말 어렵겠죠. 그림 하나 걸기 어려울 겁니다. 이 벽에다가 못질하기도 어려워요. 뭐 내부의 풍경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커튼은 필수적이겠죠. 근데 이게 경사지에 있고 뒤쪽에는 이제 그 사유지로서 이렇게 언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심각하진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도 외부로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서 만약에 뭐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뒤쪽에 올라가서 보면 여기 보이는 화장실 같은 거, 욕조 같은 것들이 다 보이죠. 물론 커튼은 있으니까. 이 건축가가 주리에 다시 제목을 House with One Wall, 하나의 벽으로 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택이 있고 이 주택은 하나의 벽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 것이고, 그 개념은 건축의 우리가 외형에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벽이 케레츠의 경우는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 벽이 보인단 말은 그 벽은 구조라는 것이고, 여기 보이는 이 한 벽은 다시 말해서 이 평면상에서 오로지 한 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한 벽만으로 건축의 평면이 만들어졌고 건축의 구조가 가능한 것이죠. 근데 그 한 벽이 아래 위층마다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 보이죠. 실제로 모형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동선은 이 벽을 따라서 계속 벽을 끼고 돌아가는 것인데요. 그 벽들은 위아래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벽만 있는 집 하면 굉장히 단조로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올라갈 때마다 새로운 풍경들이 펼쳐질 겁니다. 건축가는 이제 하나의 어떤 부지 위에 이 벽의 형태를 꺾어서 어떻게 공간들을 분절시켜서 그 다음에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벽들이 사실을 만나는 부분으로 해서 구조적인 어떤 수직적인 연결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거기 기둥 박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어느 층까지는 겹쳐진 데가 있다 하더라도 밑에 부분에는 뭐 떠 있다든지 해서 최대한 벽이 가다가 또 마찬가지로 바닥을 타고 가서 아랫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마치 벌집과 같은 그런 긴밀한 구조적 형태를 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이사이에 이제 계단들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풍경은 이제 각 층마다 벽들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뭔가 계속 역동적인 수직 상승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오로지 불투명한 재료는 구조밖에 없어요. 위, 바닥, 그 다음에 아까 하나의 벽이라고 꺾여 있는 그 벽 부분은 불투명하고, 구조가 아닌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투명하죠. 그러면서 각 층마다 굉장히 다양한 풍경들이 이제 펼쳐지겠죠. 그 공간마다 다 느낌들이 다를 거고요. 사실 여기 눈에 보이는 의자들이 다
근대 건축가들의 유명한 의자 디자인되어 있는 비싼 의자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특정한 오브제들 가구 설치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그 가구들은 다 마치 열린 공간 속에서 배치되어 있는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는 오브제들처럼 배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구조가 아닌 부분들은 하여튼 최대한 이렇게 가벼운 재료들로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떤 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될 부분들은 가운데 화장실이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서로 꺾여서 화장실이 뭐 서로 반대쪽에 있겠습니다만 물 같은 거 배수 처리 같은 거 할 때 쉽게 기능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주택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살고 싶지 않은 마치 다리밑 공간과 같은 그런 건축이기도 하죠. 굉장히 호불호가 극명한 그런 주택일 겁니다. 이 케레츠가 2002년, 2009년도 비슷한 시기에 쥐리히에 학교를 만들어요. 이 학교도 지금 거의 초등학교고요. 초등학교가 거의 대학교 캠퍼스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겉으로 보면은 뭔가 수직적인 판들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그 수직적 판들이 이 서로 뭔가 쌓여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러면서 각 층마다 또 고유의 어떤 구조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구조적 형태가 굉장히 지금 스스로를 이렇게 전시하는 것처럼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장 눈 위에 이제 눈앞에 가장 상부에 보이는 이런 트러스 구조라 그러죠. 트러스 구조가 맨 상부에 보이고 그러다가 밑에 부분에 갑자기 구조가 없어요. 그러다가 밑에는 다시 더 높이가 큰 트러스 구조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트러스 구조가 수직으로 꺾일 때는 그 사이에는 어떤 수직 부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측면에서 직각으로 꺾일 때는 거기에다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트러스가 가다가 그냥 다시 꺾여가는 모습. 그래서 모서리가 열려 있죠, 사실은. 그런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맨 하부에 보이는 이 트러스가 땅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다시 땅 위엔 땅은 또 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형태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형태가 분명한 어떤 구조적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케레츠가 이 구조적 형태를 전시할 때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건축을 전시할 때는 결국 이 구조적 형태를 전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조는 모두가 다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긴밀하게 엮여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부에 보였던 그 트러스는 하나의 어떤 외피를 둘러싸고 있는 강한 트러스가 있고 그 트러스는 다시 뭔가 직각하는 다른 트러스 위에 얹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는 다시 또 다른 더 높이가 큰 트러스인데 그 가운데는 다시 또 다른 부재, 트러스 부재가 관통하고 있는 그런 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내부에 있는 이 작은 산바리와 같은 그런 형태에 의해 가지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캔틸레바인 거예요. 이 거대한 두께의 형태가 다 캔틸레바, 즉 다시 말해서 기둥 없이 떠 있고 그러면서 그게 옆으로 타고 가서 어느 한 지점을 통해서 겨우 수직적인 하중이 전달되는 그런 구조죠. 그 구조적 형태가 그 결과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형태는 같은 각도로 만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형태죠. 그러니까 이 형태 같은 것이죠. 각각의 구조적 형태 속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담깁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층에서는 지금 아까 보았던 것 같은 그 산바리와 같은 형태, 그 구조체가 여기 있고요. 6개가. 그 다음에 여기는 모조리 다 기둥 하나 없이 캔틸레바 밑에 있는 공간이고요. 식당 등등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가운데에 어떤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등의 어떤 수직 코어 체계들이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금 다시 바깥에 트러스가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는 지금 가운데 완전히 비어져 있는 복도가 있고 가장자리로 여기 칸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 교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 아까 이 보였던 이 트러스들이 다시 위로 가면 없어지죠. 위에서는 다시 이런 구조, 즉 H자 형태의 트러스 구조가 다시 있고, 그다음 거기에는 뭔가 강당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의 어떤 공적인 프로그램들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가장 최상층에 외곽에 트러스 구조가 있고, 그러면서 이 트러스 구조 내부에는 체육관이 있어요. 실내 체육관이 가장 정상 위에 있는 것이죠. 시공될 때 모습을 보면은 지금 밑에 있는 지상 부분에는 지금 오로지 여기 보이는 이 산바리와 같은 형태의 구조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굉장히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마치 막 깔릴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겠죠. 실제로 보이는 느낌이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오로지 창문들, 투명한 창문들로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우리는 정말 어떤 지붕 아래에 완전히 열려져 있는 공간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가운데 아까 계단이 있었죠.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내부에 트러스 있고 외곽에 또 트러스가 있었죠. 그 사이에는 지금 교실들이에요. 이 교실들 사이사이에는 유글라스라고 하는 이 디귿자 모양의 단면을 갖고 있는 유리들, 굉장히 산업 재료입니다. 그것들을 반복해서 쓰고, 그러면서 이제 반투명하죠. 즉 내부의 모습이 어른거리긴 하지만은 보여지진 않고, 그러면서 빛은 바깥에서부터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둡지 않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또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 위층에 바깥의 공간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내부에만 구조가 있고 다시 완전히 캔틸레바 공간이 또 펼쳐져요. 그리고 이 코너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극명하죠. 코너에는 최소한 뭐라도 조금 박아 놓으면 안심이 되겠는데 그조차 완전히 다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상부에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완전히 외곽으로 트러스가 둘러싸여져 있는 이 체육관이 있죠. 이 체육관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제 체육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좀 과한 거 아니야? 대학생들이나 누려야 할 그런 공간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죠. 여기에 있는 이 케레치의 일련의 작품들을 보면 다 이런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들이 있지만 그 판들의 구조적 형태들이 있고 그 구조적 형태들이 서로 긴밀하게 기울어져서 엮여져서 마치 어떤 그 잭슨 폴락의 무작위적인 어떤 선들의 집합들이 전체를 지탱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떤 구조체일 수도 있고 또는 계단이 숨어져 있는 동선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또 어느 순간 이 각각의 판들 위에 마치 관통하듯이 핀들을 관통하듯이 복잡한 구조적 형태들을 집어넣고, 또는 아니면 그것이 아예 그냥 빛들이 관통할 수 있도록 이런 빛의 방향들을 설정하는 비워져 있는 구조일 수도 있고, 그 어느 것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위에 상부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이런 둥그런 형태들이 만약에 돋보기로 이렇게 쫙 관통해서 뚫는다고 만약에 상상을 해보시면, 거기에 바로 이런 방식으로 각 층마다 뭔가 동그란 형태의 뚫려져 있는 구멍들이 있을 때 그 구멍들은 각 층마다 달라지겠죠. 각 층마다 달라지면서 한편으로는 어느 각도로 보게 되면 모든 공간들이 서로 관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공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어느 한 부분이고 가장자리에 있고 가운데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었던 전통적 건축과는 다르게 우리는 마치 그냥 잭슨 폴락이 자기의 어떤 그림 속 공간 속 어느 한가운데 있을 뿐이고, 그 경계는 무의미한 거예요. 경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경계는 잘려졌을 뿐이죠.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건축적 어떤 실험들이 우리가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어떤 한 경향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일련의 어떤 건축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